항상 이렇게 돌아보면요. 남들이 다 주목하는 섹터에 내가 눈을 딱 뒀을 때 한 발 늦고 다 이거 관심 없다. 그러면 투자의 대가들은 그때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거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좀 장이 어려우니만큼 이 부분 특히 요즘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오르고 났을 때 그때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우주항공 이쪽인데요. 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쪽 상황에 대한 분위기는 요즘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제 특히 우주 산업이 요새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네, 다들 그렇겠죠. 과거에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 상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커질 산업으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뭐 주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다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이 없어지시니까 이 산업이 굉장히 이제 뭐 부진하거나 뭐 눈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때만 해도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길게 투자해야 된다. 항상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거론됐었거든요. 네, 지금이야말로 조금 지켜봐야 될 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게 그 우주 산업 규모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치가 다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도에 4천억 달러, 뭐 4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요게 이제 30년까지 2배 성장한다. 그래서 8천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에는 1조 1천억이니까 뭐 천억이 넘어가는, 천조가 넘어가는 네. 그런 규모까지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네. 뭐 시기는 2045년 정도이지만 2조 7천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도 다 다르고 시기도 달라서 이게 얼마나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시기나 규모를 따질 것 없이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요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뉴스페이스 시대 계속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좀 네. 과거의 역사를 좀 돌아가가지고 네. 이 우주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 시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그렇죠.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네. 진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산업, 야 지금 화성 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우주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 이야기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주 산업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 나 우주 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어디 취직하고 싶은 게 제일 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사는 예전의 이름이고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나사는 사실 더 이상 그냥 허울 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 상징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그 2차 세계대전 똑똑한 때 사람들 다 간다고.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시대 때 이제 서로 미사일 공격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미사일 공격이 제일 필요했던 게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이 영국을 이제 본토를 침공해야 되는데 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사일 요격을 하면은 뭐 다 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최초로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떨어지는 미사일을 발명을 했어요. 네. 독일에서. 그게 이게 V2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제 궤도권을 넘어가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에 총 3,000번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9,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발생을 시켰고 독일이 그랬다고요? 독일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궤도 밖을 나갔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쏟아 부어가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최초로 음속으로 날아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었죠. 음속이라는 게 뭐 이제 1초에 300m씩 가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V2 미사일을 만든 과학자, 네. 이분이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필두르 그 연구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달 탐사, 달에 이제 착륙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진들은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의 이제 그
우주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이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의 경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소련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련에서 최초로 이제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저궤도에다가. 근데 이 인공위성이 이제 나가가지고 사실은 뭐 머문 거는 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3개월 이후에 이제 뭐 소멸됐는데 그 당시에 요게 통신 위주로 나가서 전파를 쐈는데 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공포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라디오 틀면은 이 삐 하는 소리들이 거기서 쏘는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 우리가 뒤처지고 있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당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폴로 몇 호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961년도에 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태우고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재진입을 성공한 유인 우주선을 쐈어요. 이게 이제 보스토크 1호인데 이것도 미국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도 완전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 계획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하기 시작을 해서 1969년도 우리 모두가 아는 이제 그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 네,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성공을 해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이 첫 발은 뭐 나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뭐 거대한 발자국이다. 이런 식의 이제 지금까지 뭐 달 진짜 간 거냐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한 뭐 갑론을박은 굉장히 있지만 그쵸. 그 당시에 달 착륙을 미국이 하면서 앞에 이제 두려움을 한 번에 뒤집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됐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 이 이후에 사실 6번이나 더 갔어요. 달 유인 달에. 근데 그렇구나. 우리는 그 이후에 네.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1972년도 뭐 그 몇 년 안 있다가 아폴로 계획이 중단이 됐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주로 진짜 나가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거예요. 냉전 시대에 서로의 이제 경쟁력을 뭐 이제 보여주고 네. 힘을 과시하는 이게 강했다 보니까 달 착륙 딱 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쫙 몰렸다가 냉전 시대가 점점 저물기 시작하니까 이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는 유인 우주선에서 무인 탐사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주정거장이라든지 이제 화성 탐사라든지 더 멀리 네. 탐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 소련에서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이 얼마나 격했나를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를 하면 더 앞서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샬루트 1호라고 해서 이제 우주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제 우주정거장을 쏘거든요. 그 우주정거장을 쏘고 나서 미국은 바로 이걸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때 만든 게 우주왕복선이에요. 우주왕복선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주의 저궤도에 떠가지고 거기서 우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수트 입고 막 수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장기 체류가 아니라 중기 체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지금 목적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우주에 체류하려고 둘 다 쌌다. 그리고 이제 그 샬루트 같은 경우에는 미르 1호, 2호 이렇게 발전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랩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우주정거장을 쏘기는 쏴요. 근데 이게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90년대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우주정거장 떠 있었던 게 미르 2호거든요. 근데 여기랑 이제 그 우주왕복선이 1995년도에 도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그 둘이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손을 잡고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을 건설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시작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금 우리가 아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건립이 되는데 네. 이때 15개국이 이제 협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장 5개 크기니까 굉장히 큰 크기로 이제 우주정거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도 중국은 독자 노선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2010년대 초반이니까 그 지금의 흐름에 보면 그때부터 중국이랑 미국이 어느 정도 좀 갈라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돌아갔다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냉전 시대에는 소련하고 미국의 대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신냉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이 정점에 미국하고 중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군을 설립을 했잖아요. 네. 중국도 우주군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우주 쪽에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달이나 화성 탐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른 노선으로 둘이 독자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뭐 할 것 같으세요? 몰라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그게 뭘 있잖아요. 하지? 그래서 네. 저거 왜 있지 싶잖아요.
근데 미리 뭐 뭔가를 대비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달로 가기 전에 거기서 주유하잖아요. 네. 뭐 그런 역할이 있고 이거는 저도 공부하다 처음 알았는데 네. 거기서 신약 개발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 신약 개발이 거기서 왜 되냐면 이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이 무중력 상태에서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재밌네요. 지구에서 만들면 그게 잘 안 만들어지는데 오. 우주 무중력 상태에서 그걸 만들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약을 만들 때 이제 중력이 있으면 미세 결정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신물질을 파괴시킨다고요. 네. 근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퓨어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약이라든지 이런 테스트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비가.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오. 이거는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밌는데요? 재밌는 네. 팩트라서 좀 가지고 왔는데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말고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텐궁이라고 해서 이게 티엔궁이죠. 결국에는 티엔이 천이 하늘이고 네. 궁이 이제 뭐 그 궁전 같은 거 얘기하니까 하늘의 궁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올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우주왕복선이 그 아폴로 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이제 운행을 했어요. 우주왕복선이 국제 우주정거장 가서 그쵸, 뭐 그쵸. 수송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오스호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주왕복선의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우주 비행기 하면은 다 우주왕복선 갖고 노는데 그렇죠. 우주왕복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요게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면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투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가보고 싶은데 제가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과거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뉴스페이스 시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정부 주도 시대에는 우주 산업의 개발 그리고 실험, 운용까지 다 정부가 특히 네. 나사죠. 나사가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나사랑 민간 기업들이 공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파 이렇게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거 DAPAR이라고 해서 이게 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비용 그 개발하고 실험 운용 단계에서 비용 보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이 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여기에서 입찰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공부하면서 책들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본 건데 이 최근에 가장 했던 게 XS1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인공위성이 지금 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인공위성 문제 같은 거 생겼을 때 가서 수리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주왕복선이 이제 없으니까 네. 민간에 이걸 의뢰를 하겠다는 건데 이 테스트를 하는데 10일 동안 마하 10 마하 1이 아니고 마하 10이에요. 마하 10의 속도로 10회 이상 비행을 해야 되고요. 조건이. 그리고 1.4에서 2.3톤의 이제 무게를 적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와. 비행 1회당 500만 달러 이하여야 돼요. 요런 조건을 내걸고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100만 달러를 주고 앞으로 고객으로 되고 요런 입찰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 어떤 그 우주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인가 이 책인데 그 책에서 작가분이 지금 버진 갤럭틱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비행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제 그 우주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얘기를 쓴 건데 거기에서 이 경험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초기고 막 서로 그 확장, 그러니까 서로의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본 게 거기 이제 컴피티션 중에 한 이 여자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 고장이 나요, 비행기가. 어떡해. 그래가지고 딱 테스트를 하는데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오케이 내일까지 봐주겠다. 내일까지 이걸 고쳐오면은 우리가 심사에 요거는 제외를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밤새고 막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도와줬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너 죽자 나 죽자 지금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 그런 빨리 성장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재밌고 실험은 나사에서 비용 보조, 정부에서 비용 보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운용을 할 때 네. 나사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그런 관계로 지금은 많이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그렇게 변했고요. 네.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지금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형화 그리고 재활용 그 로켓 재활용 같은 시대가 되면서 요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인류의
어떤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게 재활용 로켓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실험 단계에 있었던 거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운용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에 화물 운송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민관이랑. 이거는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적 비용을 비교해 보면 스페이스X는 킬로그램당 9만 달러 정도 들어요. 그리고 오비탈 ATK라고 이 회사도 입찰을 했는데, 이 회사는 13만 5천 달러, 5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나사는 27만 달러가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정부와 민간, 특히 대부분의 투자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말씀 속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도 알았지, 몰랐던 막 신약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 그리고 또 감동 코드도 있지 이 안에. 네. 그래서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잘 뉴스페이스 시대 열린 것까지는 잘 들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아닐까요? 이게 네. 투자가 좀 오랫동안 오랜 시계열을 펼쳐놓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 급성장하는 시기인데, 네. 이게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 들어간 게 한 7조 원 정도가 돼요. 오. 근데 2015년도 네. 한 해에만 20조 원 돌파, 20조 원이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액은 다른 산업 대비 좀 적을 수 있다라고 해도 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부작용 같은 것은 뭐 원웹이라든지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오리진, 뭐 베진 갤럭틱 이런 네. 회사들 4개가 2019년도로 보면 투자 금액의 75%가 글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했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네. 코로나 시대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게 2019년도에 버진 갤럭틱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IPO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심사나 기대치는 뭐였냐면, 이제 버진 갤럭틱이 시작을 했으니까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 상장을 그쵸. 하겠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우주 산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딱 코로나 터지면서 버진 갤럭틱 주가가 하락하고, 네. 근데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 산업이 지금 그때 제동이 조금 걸려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번 또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라서 우리 딱 생각하면 GPS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성 산업 요쪽은 또 어떤지 궁금해져요. 그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위성 산업, 우주 산업이 지금 우리 너무 멀리 보지 말자고. 위성 산업, 네. 그죠? 그리고 달 탐사. 아.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위성 산업인데, 위성 산업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우주의 구분, 이게 우주의 구분이 굉장히 지금 유엔에서 우주의 구분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땅에서 상공으로 80km, 90km로 보는 데도 있고요. 100km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유엔에서 이제 국제 우주 협약을 맺을 때 우주 위에는 누구의 땅도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미사일 위로 쐈다가 들어가면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규정이 어디는 90으로 보고 어디는 100으로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나는 우주의 규정을 우리나라는 100으로 보는데 이제 90에서 뭐 다른 나라는 9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90하고 100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했다? 그럼 격추할 수도 있는, 지금은 그런 좀 불명확한 그런 시기거든요. 약간 우리가 뭘 할 때 선 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선이- 경계가 지금 되게 네. 애매모호한 시기이고, 이게 지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한 4,900여 개 정도 지금 떠 있어요. 우주에. 맞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2026년까지 3,000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요 이제 궤도의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네. 위성 산업 하면은 굉장히 높이 떠 있는데, 저궤도도 불리면 높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위성의 대부분은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지구에서 멀리 갈수록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고궤도, 그 다음 달까지 가는 거예요. 달 이상은 이제 뭐 달궤도에서 태양계의 시작이죠, 그게. 네. 근데 이게 저궤도가 이제 160부터 2000km까지가 저궤도예요. 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위성,
그리고 국제 우주 정거장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카길 같은 그런 기업에서도 네. 농산물 관련이지만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쵸. 여러 가지를 지켜본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요새 어. 이제 그 말씀하신 GPS 말고도 네. 뭐 기상 관측이라든지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뭐 이제 하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 다 추적하는 것들을 저궤도에서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저궤도 이후에 중궤도, 정지궤도가 있는데 이 정지궤도가 왜 이름이 정지궤도냐면 지구에 자전하고 이 궤도 내에 있는 떠 있는 위성은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지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저궤도가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이야기했는데 달로 갈 때 거기에서 꼭 급유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 혹시 옛날 아마게돈 영화 보셨어요? 그 아마게돈 보면 거기서 네. 멈췄는데 막 국제우주정거장 터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꼭 급유를 하고 나서 달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저궤도랑 중궤도랑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어.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 아시죠? 그 스페이스X의 네, 스타링크. 네. 그것처럼 위성을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 촘촘히 깔아놔서 이제 모든 지역을 커버하겠다는 게 스타링크의 아. 목표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커버리지가 넓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정밀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적지만 이제 정밀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것들로 많이 깔아서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런 위성 시대가 왔다. 그럼 이게 저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 저궤도에서 이게 어떻게 다 머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게 소형 위성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저희가 흔히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뭐 반도체에서 뭐 인원에 한 번씩 기술은 발달하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고 네. 그게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의 발달을 계속 이제 이끌어왔던 건데 사실 뭐 위성이나 이런 데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스쿨버스의 크기였다라고 하면 그게 뭐 토스터 크기 그리고 이제 루미큐브 있잖아요. 네. 루미큐빅 그 큐빅까지도 지금 작아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작게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기술은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네. 작은 그렇죠. 것들이 떠서 촘촘하게 이어서 이제 제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 그럼 위성 그렇게 했는데 뭐 GPS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터넷이 끊기는 데가 많아요. 저는 집에서도 끊겨요. 저희가 16층인데 집에서도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지상의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 방해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6G 시대에는 요게 우주 위성에서 쏴서 인터넷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비용 절감 효과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막 광 케이블 깐다 그러면서 그쵸. 그 미국보다 사실 중국이 거기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테슬라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위에다 이게- 쏴버리니까 양으로 이걸 승부한다. 네. 깔 필요가 없어. 네. 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입증이 됐어요. 네. 네. 이 스타링크를 썼는데 그게 효과가 엄청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6G가 뭐 이제 5G 시작됐는데 6G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변화하는 거 앞으로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도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그쵸?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긴다? 어우, 이건 사고예요. 큰일 나죠.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게 먼 미래도 아니다. 제가 네. 지금 뭐 그쵸. 이렇게 전혀 얘기하니까 먼 먼 미래가 미래라고 아니죠. 하실 수 있는데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소형 위성이 앞으로는 우주 산업의 그런 핵심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통신 쪽으로 많이 이게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론 머스크한테 크레딧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완전의 맞아요. 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즈니스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우주산업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그것도 혁명인데 우주산업에서 스페이스X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인터넷 혁명까지 해가지고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네. 일을 앞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산업 쪽에 이제 위성 쪽 하나를 저희가 좀 축을 받고 네. 그 아무래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쏜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또 우주여행 요거 관심 많거든요. 요즘에 네. 코로나 풀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은 우주여행 이야기 다시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이쪽은 또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주 여행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이 있죠. 위성 산업은 저희가 볼 수 없고, 근데 그쵸. 우주 여행은 뭐 버진 갤럭틱에서 엄청나게 쇼업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 볼 전에 수 막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인이 그 우주 관광에 대해서 막 네. 돈 내고 막 최초로 간다 막 이런 그분이 이슈도 있었고. 이미 가신 분이 있어요. 그 그쵸. 일본의 그 가장 큰 이커머스 회사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파운더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국제 우주 정거장 갔다 왔어요. 돈 내고. 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우주 여행하면 생각하는 기업 3개 있죠. 네. 네,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근데 스페이스X는 사실 이제 계획만 내놓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진짜 우주 여행이라고 하면 스페이스X가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저궤도로 나가가지고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니까. 근데 버진 갤럭틱이랑 블루 오리진은 사실은 중궤도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궤도 내에서 사실 100km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주까지도 아는 중궤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게 버진 갤럭틱에 지금 요 스페이스십 있잖아요. 가서 툭 쏘는 거. 그게 예전에 컴피티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컴피티션에서 스페이스십 1호가 이겼거든요. 그 비행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된, 그렇게 실제로 이제 공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중궤도로 올라가서 턱 내주면은 이제 비행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 10분 정도.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살짝 높은 106km 정도에서 뭐 한 10분 정도 유행을 하는 그런 건데, 가격 차이가 뭐 블루 오리진은 인당 300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한 3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게 뭐 궤도별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따왔는데, 뭐 재밌는 게 그 풍선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가 타는 항공기보다 더 높은 높이를 가는데, 높이로 이제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그렇죠. 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 이런 순서로 간다. 네. 풍선기구가 그렇게 올라간지 또 몰랐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중국에서도 우주산업 쪽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가려져서 잘 모르고 있는데 빠르게 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2025년도에 우주 관광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주 관련돼서는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요즘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주 여행? 그럼 우주 탐사 요것도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달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69년도에 달 갔다 온 이후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냐 아닌 거냐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달 탐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랑 소행성 탐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화성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네. 이제 살 수 있는 게 화성. 네. 근데 그 화성으로 갈 때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지구에 있는 어떤 연료를 가지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태양광으로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가는 이런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달에서 급유를 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일 커요. 그 중간에 뭐 이제 그 시작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달을 기지화하려고 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다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기지화하려고 하는 목표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적으로 달의 뒷면은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이제 실치를 하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물질도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랑 구소련 빼고는 3번째로 이제 그 발견을 한 건데, 머리 입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이게 발견을 해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어떤 광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소행성 있잖아요. 네. 저희가 소행성을 생각하면 안 좋은 이미지만 있거든요. 이제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뭐 지구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소행성에 실제적으로 히토류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히토류가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건들에 히토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그 소행성에 있는 히토류를 채취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다. 또 원자재 전쟁이 또 거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영향을.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끝난 줄 알았던 달 탐사가 재개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주 산업 쪽에 좀 미리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그 미국의 대부분의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많은 그런 네. 초기의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막 시작하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종목을 골라서
거기서 수익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겁나죠. 변동성이 네. 굉장히 심해서 산업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몇 개 이제 그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우주 산업 관련된 게 방위 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방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3배짜리 이런 거는 사실은 장기 투자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아크 자원에서 이제 만든 이제 ARKX 요 종목 차트를 제가 여기다 한번 띄워봤는데 네.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빠졌겠죠. 그래서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겠다. 다만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때려맞고 있는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요 이슈에는 당분간 자유롭기는 힘들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재밌었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장기 투자를 하려면 세금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에 그 우리 자산에서 나온 미국 S&P 우주항공 앤 디펜스 ETF가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세금 꿀팁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이제 장기 투자, 퇴직연금 이런 건 당연히 장기 투자니까 네, 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기에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한국에 상장된 방위산 우주 방위산업 ETF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 투자하는 ETF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거에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 말고 산업이 좋을 것 같다. 네. 결론을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너무 그죠? 좋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타이밍으로 보면은 결국 뭐 전체 매크로로 보더라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보다는 이제 다 올라갔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다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꼭 준비해야 될 이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종목을 알고 뭔가 산업을 안다기보다는 하나의 또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